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윤희상 자해 사건. 윤희상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일제시대의 한국과 일본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다. 통영여고, 부산사범학교, 부산고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다 1954년부터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하던 중 1955년 현악 4중주 1번과 피아노 3중주곡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1956년 프랑스 파리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가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과 가까운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지를 옮긴 것은 1957년. 이때 이미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것이 당시 수사관과 현지 교민들의 증언이다. 1959년 베를린 음대를 졸업할 무렵 그는 이미 독일 사회에서 유명해져 있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음악가이지만 북한이 길렀다고 자부하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1967년 6월 중앙정보부에서 바라본 윤희상은 여러모로 거물이었다. 현지에서 음악가로서 이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내사 단계에서부터 그의 이름은 항상 계보 맨 위에 있었다. 1967년 6월 17일 윤 씨는 베를린 슈판다우의 한 아파트에서 광복절을 즈음한 박 대통령의 초청이라는 중정 요원들의 말에 속아 서울로 구인됐다. 윤희상은 이문동 중앙정보부 본청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정수사과장 이용택의 증언. 윤희상은 이미 1960년경부터 북한을 드나들었고 북쪽에서도 그의 사회적 명성이 지하당 공작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를 위해 끔찍하게 지원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만 알던 사람이니 정치적인 관계를 해석하는 데 서툴러 그들과 엮이게 되었을 거라 짐작은 갔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십 명이 북한 공작에 이용됐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상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가 쓴 윤희상,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 상처 입은 용에서 자신이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1959년의 일이고 북한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63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희상은 본에 있던 한국 대사관에 유인된 직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소음 고문을 받았다고 상처 입은 용을 통해 밝히고 있다. 서울에 와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 끝에 나는 북한에 봉사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는 자백을 했다고 한다. 구타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고 재떨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었고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고문은 없었다고 믿는다. 저 사람들이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해 고문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든지 실제로 나 모르게 수사관들이 고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 그 자신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증언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은 194명 중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임석진과 그의 동생들처럼 당국에 자수하여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사람들과 청와대 등 상부의 요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고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윤희상처럼 혐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고문의 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희상의 경우 재떨이 자해 사건은 동백림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춰지는 계기가 됐다. 전후 관계를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재조합해보았다. 이 과장은 그날 담당 계장이 윤희상에게 최덕신 대사에 관한 신문을 하는 장면을 관찰하다가 올라와 2층 야전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고 한다. 새벽에 담당 계장이 흔들어 깨웠다. 왜? 윤희상이가... 이 과장은 직감적으로 윤희상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주범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헌병 둘을 배치해두고 있었는데 담당 계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윤 씨는 책상 위에 있던 네모난 사기 재떨이를 깨 자기 머리 오른쪽을 몇 차례나 찍었습니다. 계장의 보고에 놀라서 뛰어내려가 보니 4평 정도 되는 취조실 바닥이 피로 물들었을 정도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이미 윤희상은 후송되고 있었고 벽에는 손가락에 피를 묻혀 쓴 글이 있었다. 최덕신은 결백하다. 이 과장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한다. 1999년 9월 19일 MBC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에서 윤희상의 처 이수자는 이런 증언을 했다. 피가 흘러서 흐르는 걸 갖다가 손가락에 찍어 벽에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쓰고 다시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 그는 즉시 윤희상이 후송된 청량리 파티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면도칼로 윤희상의 머리털을 깎고 있었다. 윤씨의 손과 발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이 과장과 윤씨의 대화. 윤 선생, 정말 죽고 싶어요. 내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놈입니다. 죽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예, 살고 싶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살 미수가 아니라 자해로 보입니다라고 소견을 말했다. 이 사건으로 윤희상에게 강제 수사를 할 입장이 못됐다고 한다. 게다가 외교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정보부에서의 구속기간 20일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증거 포착에 많은 애로가 따랐다. 이런 요인들이 이 사건을 미완의 수사로 만들었다고 한다. 윤 씨는 1967년 말 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68년 제2심에서 15년 징역형으로 감형 처분받고 1969년 제3심에서 10년형으로 다시 감형받았다. 이에 2월 윤 씨는 형 집행정지를 받고 출감해 서울에서 약 1개월간 머물다 독일로 돌아갔다. 당시 독일 정부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이면에서는 북한의 공작도 한몫을 했다. 그는 이러한 정치 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다시 독일로 돌아간 것이다. 1995년에 사망한 윤희상은 동백림 사건 이후 한국당을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북한은 여러 번 방문하고 김일성과도 만나는 등 북측과는 활발하게 접촉했다. 북한은 수시로 윤희상 음악제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984년에는 윤희상 음악연구소를 설립해 그의 음악을 집중 연구했다. 윤희상 자신도 북한에 몇 달씩 체류하면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지도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독일 유학생 간첩으로 자수했던 한병훈 씨는 독일에서의 윤희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민족주의자다라고 말하죠. 그럴 만도 할 겁니다. 그가 무슨 마르크스 철학을 알 것이며 계급혁명을 알겠습니까? 아무런 인문학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음악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유럽 사회에서는 문화 권력가로 활동할 수 있으니 북한이 이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죠. 윤희상의 계보를 따라가면 송모, 김모 등 최근까지 한국 유학생들을 포섭했던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제자들이 국내 학교나 언론, 출판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시대가 왔습니다. 서독에서 구축된 지하당 사건인 동백림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동백림 사건 혐의자 중 김옥희는 난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경우에 속했다. 그는 프랑스에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됐고 뒤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1999년 9월 19일에 MBC 텔레비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에서 김옥희의 남편 조영수는 담당 PD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수표를 갖고 와서 그냥 묻어뒀다가 끝내버렸다. 이용택 과장의 얘기가 맞다.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그 난수표는 치마 밑에 숨겨갖고 들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임석진 교수에 의해 신고된 23명이 194명으로 확대되는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이수길 박사는 1997년 자신의 회고로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노타를 통해 무고하게 연루돼 고문받았던 과정을 일기체 형식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상하게 밝혀놨다. 그는 뺨 때리기에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이르기까지 말로만 듣던 고문들을 다 겪었다고 한다. 이수길 박사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던 1급 장애인 의사였다.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 박사는 언제 북한 대사관에 갔느냐는 수사관의 문초에 언제라고 쓸까요? 불러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너같이 지독한 간첩은 처음 본다며 더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와 독일 정부 사이에 가교를 만들겠다는 일념에 자신의 비용으로 시작한 간호원 파독 사업은 북한이 자금을 대준 공작으로 오인받아 없는 사실을 허위 자백해야 했다고 한다. 공작금 액수와 날짜를 대야 하고 상대방과 접선 장소 등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전후 관계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고문을 당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수길 박사는 독일 정부 측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20여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주한 독일 대사관의 페링 대사는 이수길 박사를 대사관으로 불러
독일에 돌아가서 조국을 비난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충고를 했다. 1967년 7월 20일 그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 공항 회견실에서 서독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문. 당신은 한국 정보요원들한테 납치되어 갔는가? 답. 나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양 참사관의 말을 듣고 해명하기 위해 자진해서 서울로 갔다. 문. 한국 정부의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과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답. 이런 질문의 답은 한국의 위정자들이 할 성질의 것이다. 한국 여론은 이번 동백님 사건의 적발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민첩한 수사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만일 지금 이러한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으면 뒷날 많은 유학생, 간호원, 광부들이 희생될 뻔했다. 이수길 박사의 이런 회견은 물론 사실과 달랐다. 이 박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소감문을 썼다. 한국에서 받은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문과 치욕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워서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독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조국 한국을 헐뜯을 수 없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이상하게 끝나는 간첩사건. 서울 상대 출신의 시인 천상병은 마산중학교 재학 중 담임선생 김춘수의 권위로 시를 써 청마 유치원의 추천을 받아 소년 등단했다. 가난했던 천재 천상병은 술을 친구처럼 벗삼은 기인이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한무숙 선생 집에서 기숙할 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양주병이 생각나 밤늦게 몰래 들고 나와 마셨더니 향수병이었다는 사건이 일화로 남아있을 정도다.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상대 동기생 강모 씨와 절친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유학 시절에 아내와 동백림에 들어가 김일성대 교수를 2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도 친구만 죽도록 고생시켰다. 고문이란 당시로서는 자칫하면 당하는 일인 만큼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당시 서울 상대 조교수로 근무하다 부인과 함께 구속된 그는 친구의 이름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천상병이 잡혀와 있더라고 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던 낭만주의자 강 씨는 학창시절부터 천상병과 단짝이었다. 유학을 다녀와서도 천상병을 불러 술을 사주곤 했다. 수사관들에게는 지하당 조직으로 보였을 것이다. 동백림 사건 관련 시인 천상병의 공소장에는 죄목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및 형법상의 공갈죄였다. 천상병은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도 했지만 행리어 병자가 되어 떠돌다가 세상 모르게 청량리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었다. 모누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60여 편의 유작시를 모아 유고시집 3를 출간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유고시집이 나온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책이 나온 뒤 비로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천상병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친구들을 맞았다. 그의 다리 사이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해 커다란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자수했던 임석진 교수는 수사만 받고 풀려났으나 그의 친동생 임석훈은 15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1969년에 사면되어 서독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처는 물론 자식들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님이 북한을 찾아간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 다녀온 뒤 태도를 바꾼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북한에 연루된 것에 대해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문초했던 수사관들은 지식인들의 속성을 몰라 막무가내로 다뤘던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백림 사건에서 등장한 혐의자 윤희상과 이응로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들은 한국에 대해 냉정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이었다. 윤희상에 의해 인생의 곡절을 겪어야 했던 철학박사 임석진의 경우 1979년에 가서야 겨우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후 독일을 오가며 국제해결학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뒤늦게 철학계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명지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임석진이 1961년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해겔의 노동의 개념은 이미 세계 해겔학회에서 선정한 12권의 명저 중 하나로 뽑혀 임석진을 하이데거, 루카치 등에 이은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올려놨다. 그는 동백림 사건 이후 국내에서 배신자 혹은 이중간첩이란 비난을 받아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학문에 몰입하여 지금까지 해겔저서 10권을 번역, 동양 최고의 해겔 전문가란 평가와 함께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해겔의 철학 세계를 창조적으로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독일 유학생 부부 간첩으로 활동하다 자수한 한병훈 씨는 임석진 교수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가 무려 30년 이상 임석진 같은 학자를 깔아뭉개고 윤희상, 송모 같은 이들을 영웅시하게 됐습니다. 임 교수야말로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국내에서 그가 운영하는 해겔학회에 지원하는 재벌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말로 왕따를 당하면서 홀로 꿋꿋하게 학문에 정진하여 해겔의 본고장에서까지 머리를 숙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를 보는 눈이 멀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단 말입니까? 1967년 5월 17일 임석진 교수의 자수로 시작된 동백림 사건은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모든 혐의자가 풀려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종결된 사건이었다. 내용면에서는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전술적 변화에 한국정보 수사기관이 재래식 간첩수사 기법으로 대응하다 본질을 놓쳐버린 사건이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국내 지식인 그룹을 반정부 성향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됐고 박정희 사후까지 한국 사회 깊숙이 북한의 지하당 공작이 개입하게 되는 여지를 남겨놨다. (1967년 7월 8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제1차 진상 발표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 공작단 사건은 1960년대 남북한의 숨가쁜 상황을 보여준다. 유럽의 한인 교포 및 유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194명 중 107명을 구속, 수사 발표를 하기도 전에 서독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에 의한 혐의 대상자의 기만 유인과 강제 구인은 서방 언론에 의해 납치로 규정됐다. 서독 정부는 주한 서독 대사와 직원을 소환했고 이어서 대한 차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건이 국제화되자 중앙정보부는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1967년 11월 9일 시작한 공판은 1년 반이나 끌었고 중앙정보부와 검찰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규명, 정하룡과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영수가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을 받아 마지막으로 석방됨에 따라 3년 반 만에 관련 피의자가 형무소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간첩 사건으로는 유례가 없는 이상한 사건이었다. 관련자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으로 혐의도 다양했다. 난수표를 받아 보관해온 경우, 미립북하여 대남 공작 교육과 공작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당시 국내 법상 입국할 수 없는 동베를린으로 몰래 들어가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우, 북한 측에 의해 주요 인사로 언급돼 소환 조사받은 경우, 혐의자가 허위 증언하여 억울하게 조사받은 경우, 혐의자와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조사받은 경우 등등. 이들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 석방됐지만 일부는 사건 자체를 조작이라 주장하며 고문 수사를 규탄하고 일부는 사태 전개 과정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이유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1957년부터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통행이 비교적 쉬운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대남 공작 경험자 박일영을 동독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연락부의 대유럽 공장 총책인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유럽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 체류자들에게 심리적인 공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서신, 문물, 주민의 남북교류와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정부 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 남침에 대비하는 각종 교육과 암호 해독 등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중 7명은 평양까지 다녀온 후 해외 유학생, 광부, 간호원 등의 명단을 입수해 평화통일 방안 선전,
국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와의 연계, 정계 등 각계 요인들의 포섭, 선거에서 혁신계 인사들 지지 등의 임무와 7만여 달러의 공작금 및 난수표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동백님 사건과 관련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1967년 7월 8일에 이어 11일에 2차, 12일에 3차, 13일에 4차, 14일에 5차, 15일에 6차, 17일에 7차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그때마다 주요 관련자의 혐의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사건 개요에 준하는 1차 발표에 이어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가 6.8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선동하고 있던 중 이 서클의 지도교수이던 황모 부교수가 피의자로 2차 때 발표됐으며 3차 발표에서는 윤희상, 5차 발표에서는 농림차관을 지낸 주석균, 6차 발표에서는 이응로 화백이 관련 기사에 머리를 장식했다. 중앙정보부는 윤희상이 1958년 동백림의 북계 대사 박일영과 접선, 6.25 당시 월북한 고향 친구 최상간의 소식을 알아봤고 동독주재 북계 공작원 이원찬 등과 접선하여 부인 이수자 등과 함께 1963년 4월 북한 평양에 도착, 3주간에 걸쳐 북계 요인을 만나는 등 공작금 1,500달러를 받아 귀환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부는 주석균의 경우 1963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식량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후 귀국하는 길에 동백림에 잠입하여 북괴 공작원과 접선, 6개월 뒤 평양 방문을 약속하고 공작금 1,000달러를 받는 등의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하고 이응로 화백은 6.25 때 월북한 장남 이문세의 근황을 알고자 고심하던 중 북괴와 연계된 유학생 임석진의 포섭돼 수차에 걸쳐 동백림을 왕래하고 공작금을 받는 등 처 박인영과 함께 부부조로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1967년 7월 중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비난 여론을 몰고 와 외교관계 악화로 번졌다. 서독에서는 독일인 강모의 석방을 요구하는 데모가 벌어졌고 서독경찰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안내했던 한국인 태권도 사범 김모 씨와 박모 씨를 체포했다. 7월 11일에는 서독정부가 지난 6월 서독에서 17명의 한국 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이어 한국과 서독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고 공식 표명한 뒤 13일에는 서독 본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을 본국 소환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요구했다. 7월 21일에는 프랑스 정부도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급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이용택 씨는 워낙 피의자가 많았고 수사 인력은 한정된 데다가 20일 이상 구속 수사를 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 범행 현장이 외국이란 점 때문에 전체의 한 부분만을 파헤치다 그만둔 미완의 수사였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북한의 박정희 암살 계획. (1967년 10월) 초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인덕 중앙정보부 분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 제목은 최근 북한의 대남 침투에 관한 분석,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예상 보고. 박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밑줄을 치고 때때로 메모를 했다. 결론 부분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한 문장의 밑줄을 2번이나 치고 있었다. 북괴는 내년부터 동계작전에 돌입하여 본격적인 인민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었다.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작전을 예상한 보고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인터폰으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 라고 지시했다. 강군, 이건 게릴라전이라 중앙정보부 통제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좀 모이라고 했으니까 자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게. 이날 오후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앞에서 강 과장의 설명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내가 조만간 전군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기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대간첩 작전 회의를 해야겠으니 자네는 이 내용을 설명할 준비를 하게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훈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부의 대간첩 작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할 테니 준비하시오 라고 했다.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예상 보고는 그때까지 중앙정보부에 속했던
대간첩, 작전의 권한들을 대부분 국방부로 이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강인덕 과장이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은 1967년 1월 초 휴전선을 침투해 들어온 3인조 간첩을 체포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지내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의해 체포됐고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나타나 대공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였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 3명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돈을 쓰다가 신분증만 몇 개 구해서 월북하라는 것이 전부였는데 당시로서는 특이한 경우였죠. 특히 6.25 이후 겨울에 휴전선을 통해 3인조를 내려보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북한은 극력 피하던 방식이었거든요. 왜 내려보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해보니 동계작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5.16 당시 강인덕 해병대 중위는 전략정보관으로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하다 중앙정보부에 차출된 경우였다. 그는 중앙정보부에서 군복을 벗고 분석국 과장, 부국장을 거쳐 1970년 12월 북한 국장이 된 뒤 1978년에 퇴직했다. 그는 매월 한 차례씩 북한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67년 9월 초 김성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접했다. 김성은 씨의 증언. 9월 초쯤 방첩대장 윤필용이 해안으로 침투하던 공비를 생포해 신문했더니 이런 정보가 있더라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124 군부대였죠. 정확한 규모나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군사도발을 강화할 것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방첩대의 정보는 비교적 정확했다. 북한은 1967년 8월 12일 민족보위성 정찰국 직속의 대남공작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124군 부대란 명칭을 가진 이 집단은 2,400명에 이르는 부대원을 300명씩 8개 기지로 나누어 대남 유격 훈련을 시작했다. 각 기지는 남한의 1개 도를 담당했으며 제6기지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을 담당했다. 이해 가을 제6기지 부대원 중 정예위원 35명이 선발돼 서울 침공계획 훈련에 돌입했다. 이 중 제1조 15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고 나머지 4개 조가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조는 미 대사관절을 습격하여 대사와 그 가족을 살해할 동안 제3조는 육군 본부를 폭파해 장성들을 살해하고 제4조는 서울교도소 정문을 폭파하여 죄수들을 탈옥시키며 제5조는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방첩부대의 간첩수용소를 급습하여 간첩들을 구출해 함께 월북한다는 계획이었다. 훗날 생포된 인민군 김신조 소위는 자신이 선발됐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무가 실패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대원들에게는 당과 수령을 위해 죽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었으니까요. (1968년 1월 6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기동차 편으로 강원도 원주역에 도착했다. 이날 야전군 상황실인 1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대간첩 비상치안회의에는 정일권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임충식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 지사, 검사장, 경찰국장 등 173명의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개식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괴 만행을 붕괴하고 무장간첩을 섬멸하는 데 있어 유의할 일은 군,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범국민적 대간첩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향토방위법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법을 잘 운용하여 지방 주민의 승공 정신을 강화하고 지역적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중앙정보부 강인덕 분석과장도 참석했다. 그는 석 달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참석자 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번 1월부터 시작될 북한의 동계작전은 종래와 다른 대규모 게릴라 작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간첩 작전 시 각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날 특히 박 대통령은 참석한 김영옥 부장을 향해 중앙정보부의 월권 행위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서해 바다에 간첩선이 나타나면 정보부가 해군을 지휘해서 해군 사령관 노릇을 하거나, 육지에서 공비가 나왔을 때는 해당 지역 중정지부장이 군 사령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 병력을 여기 배치하라, 저기 배치하라는 식으로 월권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중앙정보부는 그런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북괴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요. 앞으로 군 작전에 정보부는 일절 개입하지 마시오. 이날 김영욱 중정부장은 얼굴이 벌개져 회의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김성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설명. 첫째, 박 대통령은 김영욱이 지휘하여 수사한 동백림 사건이 심각한 외교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을 고압적으로 수사하는 정보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듯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대간첩 작전이 벌어지면 현지에서 중앙정보부의 월권 행위가 하도 심해 군인들이 작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비 2~3명만 출몰해도 군, 경찰, 정보부, 방첩대 등이 서로 다른 명령 계통을 가지고 현지에서 대립하다 초기 대응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비가 나타날 경우 상황에 따라 비상경계령을 갑, 을, 병 3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갑종 비상령은 경찰력만 동원해도 되는 상황, 을종 비상령은 군, 경찰이 합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 병종 비상은 전적으로 군이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했다.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대간첩 작전기구를 2월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군을 중심으로 경찰과 정보부가 협조하는 체제로 결정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회의를 마친 뒤 헬기편으로 서울로 상경했다. 원주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강인덕 분석과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의 동계 침투 작전이 시작돼야 하는데 전방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답답해진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국방부에 나가 있던 정보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들어오냐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아직 별일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 과장은 속이 탔다. 이 무렵 김심조가 포함된 1, 2, 4 군부대 35명은 각자 임무에 따른 반복 훈련을 거듭하며 출동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1월 13일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김정태는 공격 목표가 너무 분산되었다면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 공격 목표를 청와대로 한정시키고 박정희 대통령만 살해하는 임무로 축소시켰다. 인원도 35명에서 31명으로 줄였다. 공격 시점은 1월 21일 20시 정각. 공격 목표와 날짜가 정해지자 청와대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지점별 공격조를 나눠 훈련에 돌입했다. 청와대 습격 D-Day에 임박해서는 사리원에 있는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청사를 대상으로 실전 연습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암살 목표로 결정된 박정희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하는 경제 건설과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사물에 대해 긍정적이고 선의적인 관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 제2경제의 요체라고 말했다. 예정 시간인 1시간보다 40분이나 길어진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유있게 미소를 섞어가며 답변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13개의 질문 중 꼭 한 번 김정남 상공부 장관의 조언을 얻었을 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들며 혼자서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5.16 혁명 이후 4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대월맹 정책에 대해서는 평소의 강경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초도 순시를 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재무부에서는 서봉균 재무부 장관이 재무행정의 9대 목표를 브리핑하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재원조달 방안을 보고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시속 10km의 산악질주. (1968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 건설부, 상공부를 연두 순시하며 특용 작물의 중점 지원, 서민주택 건설에 주력하라고 각 부별로 지시를 하던 시각, 김신조 일당은 한국군 26사단 마크가 부착된 국군 복장에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접철식 AK 소총과 수류탄 및 대전차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황해도 연산에 주둔한 부대를 출발했다. 이들은 자정 무렵 개성에 도착, 다음 날인 17일 새벽 비무장지대 내 최남단 초소가 있는 연천군 매현리에 도착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곳에서 야간 침투를 위한 위장을 했다. 이날 국방부는 원주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분산된 대간첩 작전을 일원화시키는 새 기구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새 기구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간첩 작전을 총지휘하며 정책을 마련하는 중앙협의회와 정책을 실천하는 대책본부를 두고 대책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0월 17일 밤 8시 무장공비들은 미 2사단 지역의 정면을 향해 포복으로 접근하기 시작. 밤 10시 정각에 철조망이 가설된 철책선에 도착했다. 이들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휴전선을 넘어 은밀히 침투를 시작했다. 1, 2, 4군 부대 무장공비들은 군 GP들이 요소에 있는 휴전선 남방 한계선부터 임진강을 건너기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은밀 침투란 자신의 발자국 소리는 물론 숨소리나 냄새까지 죽이며 지형의 그늘진 부분을 이용해 이동하는 특수전 기술이다. 초소나 경비병 근처에서는 땅에 납작하게 붙어 1시간에 수미터 정도만을 이동할 정도로 인내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들은 이미 훈련 과정에서 이런 능력을 배양했고 야간 침투 중 인기척을 느꼈을 경우 부동 자세로 1시간 동안 버티는 훈련까지 받았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이쪽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들은 미 2사단 구역을 통과하여 고랑포에서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엎드리고 기고 달리고 숨고 하면서 먼동이 틀 때쯤엔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파주군과 법원리 사이의 작은 산기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경비병이나 지뢰밭을 만난 적도 없었다. 이들이 선택한 침투로는 임진강과 휴전선이 가장 근접한 지역일 뿐 아니라 얼어붙은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었다. 서해바다로 연결된 임진강의 중하류가 시작되는 임진각 부근의 해수가 만조 때마다 밀려올라와 얼음이 비늘처럼 솟아오르고 얼지하던 바닷물이 곳곳에 고여있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 대신 고랑포 지역은 상류에 속해 해수에 영향이 없고 겨울에는 단단하게 얼어있어 이들이 침투로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휴전선에서 고랑포로 이르는 루트가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란 점도 고려됐다. 미군 지역에서는 무장 침투 간첩을 한국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군 지역 철책이 구형 철조망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1967년은 유달리 남침 사례가 많아 휴전선 철책부터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휴전선 철책이란 휴전 당시 남북한 군인들이 직접 설치한 원형 철조망 서너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새빨갛게 녹이 쓸 대로스럽고 가끔씩 보수공사를 한다고 갈아주기는 했지만 인적이 드문 비무장지대에다 예산 부족으로 개수할 생각을 못했죠. 이것을 미 국방성에 부탁해 자재를 공급받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철책선을 만든 겁니다. 이 공사는 그해 겨울 249km의 휴전선 전 지역에서 완성을 봤습니다. 단 미군 지역 4km 정도만 제외됐죠. 미 2사단 측은 철주를 받고 전기철조망을 쳐 대적하려는 한국군의 대응 자세를 못 믿어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전자감응경보기 등으로 대처하겠노라며 공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1968년 1월 18일 오전 5시 은밀 침투로 법원리 뒷산에 도착한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지쳐있어 이날 밤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공비들은 가면 상태로 휴식하고 있었고 5명이 교대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해 들어온 시각에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순시에 여념이 없었다. 1월 18일에는 외무부, 문교부, 공보부에 들러 1968년도 시정방침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1월 19일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가 2월 중순까지 공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법무, 국무, 교통, 3개 부처를 순시했다. 그는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 호남선 복선화 계획 촉진 및 호남지방 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있었다. 이때가 오후 2시경. 바로 그 시각 파주군 초리골에 살던 우성재를 포함한 4형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벼랑 아래에 숨어있던 공비들의 경계병과 마주쳤다. 국군 대위 1명, 소위 1명, 그리고 사병 계급장을 단 3명 등 모두 5명이었죠.
우리 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신발은 검은 농구화였고 총은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AK 소총이었어요. 한눈에 공비라고 알아봤지만 도망가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우씨 형제를 본 공비들은 태연을 가장하고 불러세워 담배를 권하더니 갑자기 기관총으로 등을 밀며 벼랑 쪽으로 몰았다. 우씨 형제들이 벼랑 밑으로 와보니 일개 소대 병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겁을 집어먹은 우씨 형제들에게 너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아? 라고 물었다. 군인 같은데요 라고 하자 공비들 중 한 명이 우린 혁명당이야 라며 참깨 섞인 엿과 오징어를 주고 말을 붙였다. 너 쌀밥 1년에 얼마나 먹어봤어? 밥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31명의 공비들은 우씨 형제들에게 지서의 위치와 문산, 동두천, 의정부로 가는 방향을 묻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말을 붙여왔다. 김신조의 증언. 원칙으로는 작전 도중 만나는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원들 중 일부가 죽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반대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역시 살려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씨 형제는 벼랑 아래 덤불 속에서 4시간여 동안 공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말 상대가 되어줬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공비들 중에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목시계를 꺼내 선물로 주면서 만약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후속 부대가 내려와서 너희 마을과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릴 거야 라고 위협했다. 우씨 형제들은 빈 지게를 지고 돌아 나오면서 자꾸만 뒤가 꺼림칙했다고 한다. 혹시 쏘지는 않을까 겁이 났죠. 우리가 한참 걸어 나오다가 흘낏 돌아보니 깜깜한데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동 중이란 걸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마을 입구 가로등 밑에서 미행이 없는지 살핀 뒤 언제 신고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양우씨 종갓집으로 달려가 어른들과 함께 파죽은 법원리 창현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이때가 1월 19일 밤 9시경. 국가 간의 전투력은 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121 사태는 6.25 이후 15년 만에 남북한 전투력을 비교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김신조를 포함한 중무장한 인민군 1개 소대 병력은 휴전선을 넘어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 국군 초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남욱군 우씨 형제와 우연히 부딪힌 것을 제외하면 전방 거주 주민들에게 거동 수상자들로 몰려 신고된 적도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간첩 작전 능력도 6.25 이후 별로 개선된 적이 없는 상태였다. 통신 개통은 특히 전근대적이었다. 김신조와 30명의 무장공비 목격 사건은 우씨 사형제에 의해 1월 19일 밤 9시경 파출소에 신고 접수가 됐지만 인근 군부대에 전달된 시각은 9시 30분경이었다. 대간첩작전대책본부가 설치될 합동참모본부에는 3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에 이 정보가 도착했다. 김신조 목사의 회고. 자만심 같은 게 있었어요. 훈련을 받을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악 구보를 매일같이 하면서 교관들은 우리에게 동무들은 세계 최강의 용사다. 국방군들이 동무들을 비행기로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주겠다며 혹독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1월 19일 오후 8시경 우씨 형제들을 살려보낸 뒤 거의 동시에 김신조 일당은 법원리 뒷산을 출발, 서울을 향해 급속 산악행군을 시작했다. 급속 행군이란 약 3kg의 짐을 지고 중무장한 군인이 시간당 10km를 주파하는 구보다. 당시 한국군의 경우 급속 행군은 산악이 아닌 오직 도로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군의 군사적 상식으로는 야간 산악 행군일 경우 시간당 4km를 넘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김신조 일당은 시간당 평균 10km씩 주파하면서 법원리, 미타산, 앵무봉, 노고산, 진관사,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달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중앙정보부 강인덕 과장은 이날도 자신의 분석이 들어맞지 않아 실망한 채 관사로 퇴근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북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1월 20일 토요일 새벽 2시경 전화벨 소리에 선잠에 빠졌던 강 과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강인덕 과장입니다. 과장님,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나 돼? 잘 모르겠지만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인덕 과장은 게릴라전이 시작됐다. 이젠 정치가 아닌 군사력이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했다.
이때 김신조 일당은 앵무봉을 지나 경기도 구파발 부근의 노고산 능선을 타고 있었다. 새벽 4시경엔 노고산을 주파한 뒤 서울의 경계선이자 북한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진관사를 통과해서 오전 6시경엔 북한산 비봉에 도착했다. 10시간 동안 거의 휴식 없이 전력 질주를 해낸 것이다. 1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청사로 출근해서야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오전 9시 30분경 김 장관은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박정희는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어디로 들어왔소? 라고 물었다. 임진강 상류 고량포 쪽입니다. 얼음이 얼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곳이죠. 그놈들이 뭐하러 들어왔을까? 카카, 지난해 놈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지 시설 파괴나 테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군부대나 주요 시설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휴전 후 연간 최다 도발 횟수인 170회를 기록한 1967년 한 해 동안 전방 지역에서는 전쟁에 준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감행됐다. (1967년 1월 19일에는)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순찰 중이던 한국 해군 56함 당진호가 두 척의 북한 포함으로부터 피격받아 침몰했고, 4월 12일에는 중부 산악지대 휴전선을 북한군 90여 명이 침범해 들어와 국군 7사단과 교전을 했다. 이때 7사단의 3개 포병대대가 북한 지역에 휴전 후 최초로 585발의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4월 22일에는 북한군들이 서부전선으로 침투해 미군 막사를 폭파, 2명의 미군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하는 사건도 있었고, 5월 27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근해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어선단의 포격을 가해 한국 해군이 25분간 엄호 사격을 하기도 했다. 8월 7일에는 침투한 북한군이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 트럭을 습격해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사흘 뒤엔 서부전선에서 한국군 트럭이 습격당해 아군 3명이 사망했다. 8월 28일 북한군은 판문점 동남쪽 30여 미터에 위치한 미군 막사를 기습, 미군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9월 5일에는 경원선 열차 폭파 사건이, 13일에는 경의선 열차 폭파 사건이 있었고,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여러 차례 납치하는 등 진행 속도가 완만할 뿐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 순간까지도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지난해와 유사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짐작했을 뿐 청와대가 목표인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이날 오전 김성은 장관은 이세호 육군단장을 전화로 불러내 예비사단까지 동원해서 서울 외곽에 집중 배치토록 지시했다. 6.25 당시 해병 전투단장으로 한국군 1사단 지역이던 문산 지역에서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김성은 장관은 김신조 일당이 침투해 들어오는 해당 지역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추론이 어긋나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회고했다. 김신조 일당이 남욱군들을 풀어준 지점에서 서울 진간회동의 진관사까지 산악 코스로 행군을 하면 해병대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진관사를 거쳐 북한산 비봉의 승가사 아래까지 도착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기겁했죠. 중무장하고 야간 산악 행군으로 북한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제 군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공비와 맞닥뜨린 종로서 형사들. (1968년 1월 20일) 토요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의 병력 배치 상황을 보기 위해 김성은 장관과 박종규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청와대 정문까지 내려왔다. 이틀 후 월남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들러 박 대통령에게 보고차 인사를 했던 최우근 수경사 사령관이 청와대로 달려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복 차림의 박 대통령이 정문에 서서 수경사 30대대 병력들이 배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박 대통령은 감기를 앓아야 했다. 최 사령관의 인사를 받은 박 대통령의 얼굴에는 긴장감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곁에 있던 박종규 경호실장이 정보부장보다 빨리 오네 하며 농담을 했다.
오후 2시경 육군단 예하 3개 사단과 김재규 중장의 육관구 병력이 동원돼 전방에서부터 서울 외곽에 이르는 수십 겹의 방어선이 구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장 공비들이 이미 통과한 다음 병력을 배치한 것이었다. 공비들은 자신들이 놓아준 우씨 형제들의 신고보다 빨리 포위망을 벗어난 셈이었다. 이날 청와대에서 김성은 장관은 이세우 육군단장에게 주간에는 정밀수색을 실시해 흔적을 찾고 야간에는 매복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은 장관과 점심을 함께 들며 임진강이 겨울에도 얼지 않으면 좋을 텐데 말이요 라며 아쉬워했다. 김 장관은 오후 2시경 수색대로부터 보고를 접했다. 받아보니 북한산 북쪽 자락의 경기도 송추 유원지 부근에서 무장공비들의 것으로 보이는 실탄과 탄창 및 흘린 듯한 음식물 약간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설마 거기까지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선을 펼쳤는데 하루 만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유실물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보 분석을 함께 하고 있었죠. 이때 김성원 장관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을 내렸다.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화로 최원식 치안국장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갑종 비상을 걸도록 하고 세검정에서 정릉과 창동에 이르는 축선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월 6일 원주회의에서 결정된 비상경계령을 처음 적용한 것이었다. 갑종 경계령이 내려진 서울에서는 경찰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 무렵 무장 간첩들은 북한산 승가사 아래 기슭에 모여 휴식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까지 가 있어야 했다. 김신조 목사의 증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4일 동안 강행군했기 때문에 지쳐버렸던 거죠. 원래 루트는 다음 날인 21일 오후까지 북악산을 지나 밤 8시경에는 세검정 쪽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악산을 타려면 공격 시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허리까지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지고 발밑은 미끄럽고 더 이상 산을 타는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산 하나를 둔 채 휴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비봉에서 세검정 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밤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저녁 늦게까지 박 대통령과 한담했다. 박 대통령은 감기가 조금 심해지는 듯 밤이 깊을수록 기침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자정이 다 돼서야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왔다. 1월 21일 일요일 오전 김성은 국방장관은 청와대로 곧바로 출근해 임충식 합참본부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도를 펴놓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김영욱 정보부장이 드나들었지만 대간첩 작전권이 국방부로 이첩되고 사건 성질상 자신이 개입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별말이 없었다는 것이 김성은 전 국방장관의 증언이다. (1968년 1월 21일) 밤 8시경 박정희 대통령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강한 체질이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저녁 식사 후 드물게 감기약을 먹고 밤 9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 시각 북한산 비봉 밑에서 마지막 공격 캠프를 차린 김신조와 무장공비 30명은 조용히 개인 장구류를 챙긴 뒤 눈 덮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각자 기관 단총, 소련제 TT 권총, 수류탄 10발 및 대전차 수류탄 2발, 실탄 300발, 그리고 대검을 착용하고 있었다. 방한모 차림의 한국군 군복이었으나 소련군식 장외투에 검은 농구하여서 어딘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추위와 어둠이 이들을 가려주었다. 밤 9시 30분 이들은 산길을 내려와 내리막길인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다. 접철식 AK 소총과 수류탄을 숨긴 외투가 밖으로 불룩했다. 이들은 행군하는 군인처럼 이열종대를 갖추고 침묵 속에 움직였다. 반짝이는 것은 눈동자뿐. 김신조 목사의 회고. 생각해보세요. 1개소대가 휴전선을 넘어 4일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서울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 남욱군을 살려두어 경계령이 펴진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남한의 경찰이나 군인들을 한 번도 겁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경험도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계기가 됐죠. 검문을 당한다 해도 해쳐버리면 그만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영화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범함 뒤에는 한국군의 약한 전력이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비봉에 숨어있는 동안 이들은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침투, 습격, 탈출조 등 3개조로 나누어 3, 4분 만에 끝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침투조가 청와대 보초를 제거하고 경계를 펴는 동안 습격조는 청와대 내부를 공격하고 철수하면 그동안 탈출조는 청와대 경내의 차량을 탈취해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임무를 마친 동료들을 싣고 문산 쪽으로 도주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습격조는 목표에 따라 4개조로 세분됐고 제1조는 청와대 2층을 습격하여 박 대통령을 살해하고 2조는 청와대 1층, 3조는 경호실, 4조는 비서실에 침입하여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전원 살해한 다음 도피 및 탈출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 1층 습격을 맡은 2조 조장이 김신주 인민군 소위였다. 이들이 세검정기를 2열종대로 걸어갈 무렵 서울 시내는 갑종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무척 뜸해 있었다. 이 괴한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이각현, 서대문 경찰서장이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나타났다는 무전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서장은 구평동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세검정 길을 따라 걸어내려가는 괴한들을 목격하고 즉시 세검정 파출소에 들어가 서울시경에 보고했다. 그 직후 이 서장은 3쿼터에 6명의 형사를 태우고 괴한들을 쫓아가 대열선두에 차를 세웠다. 당신들 뭡니까? 우리는 CIC 방첩대다 훈련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데 참견 말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자 이 서장은 차를 타고 뒤쫓아 갈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경 자하문 고갯길로 방향을 돌린 괴한들은 누각이 있는 언덕까지 올라와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고개 아래 30여 미터쯤엔 당시 종로구 청운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었고 그 담을 끼고 종로경찰서 관할에 자하문 임시검문소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종로경찰서 수사 2개 박태한, 정종수 형사가 언덕길을 내려오는 괴한들을 발견하고 검문소 밖으로 나왔다. 괴한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었다. 당신들 뭐요? 너는 뭐냐? 종로서 형사다. 우리는 CIC 방첩대원들인데 특수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서장에게 알려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나? 우리는 너희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알려거든 너희 서장에게 물어보라. 공비들은 조금 전 서대문 경찰서장을 따돌린 것과 같은 방법을 썼다. 함경도 억양이 묻어나왔다. 공비들은 긴장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외투 속에 감춰둔 총구가 드러나는지도 몰랐다. 박 형사는 살짝 드러난 총구를 순간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들이 경기도 북쪽에서 신고된 공비들이란 걸 직감했다. 곁에 섰던 정 형사가 박 형사의 눈치를 보고 예산 일이 아니란 느낌을 받았다. 두 형사는 서로 거리를 좁혀 이들과 맞섰다. 그러자 공비들은 이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대열이 옆으로 지나가는 동안 두 형사는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에게 불신 검문에 응하지 않는 괴한들이 나타났다고 무전 보고를 한 뒤 저만큼 가고 있는 이들의 앞을 달려가 가로막았다. 거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 같은 거 없어. 우리나 당신들이나 비슷한 수사기관에 있는데 피차 고생하는 처지에 서로 신분을 밝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을 알려면 계속 따라오면 될 것 아니야. 자하문을 내려가 효자동에 이르면 육군 방첩대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딱히 이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발견해내기는 어려웠다. 그만큼 지리를 확실하게 익히고 들어온 공비들이었다. 그러나 형사들은 직감을 믿었다. 두 형사는 공비들과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권총 한 정 없는 상태여서 진땀이 흘렀다. 다시 공비들의 대열이 움직였다. 두 형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대열 맨 뒤에 따라가는 공비에게 말을 걸면서 자하문 고갯길을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다.